자, 여기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손에 쥐어 볼게요. 자, 지금 제 손에 500원짜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금 처음부터 화면을 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 손에 500원짜리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 화면을 보신 분한테 혹시 제 손에 500원짜리가 있나요? 없나요? 라 물어보면은 글쎄요,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또는 없어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고요. 질문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 제 손에 쥐어져 있던 500원짜리가 있잖아요. 그 500원짜리가 진짜 500원짜리는 맞나요? 은치를 한 10원짜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500원짜리 모양을 한 장난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손에 500원짜리가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없네요. 사쿠라네? 사쿠라야? 내가 봤어. 밑장 빼는 걸 똑똑히 봤다니까? 오늘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는 그 비트겐슈타인이란 사람보다는 그가 말했던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 영상 한 편 보고 오겠습니다. 한 편의 뉴스를 보고 올게요. 화물차 운전자가 앞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아 다쳤는데 사고 책임을 져 보험금도 물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또 다른 차량의 보복 운전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5톤 화물차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유병우 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은 이 사고로 전치사주에 중상을 입고 두 차량 수리비 1,500만 원을 보험으로 부담했습니다. 차가 이제 그 앞면에 다 몸쪽으로 들어와 갖고 잘못했으면은 짐 실은 상태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었어요. 그런데 이 사고가 있기 직전 유 씨보다 앞서 달리던 또 다른 화물차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듭니다. 승용차가 가다서다를 반복하자 가까스로 차로를 바꿔 피해갑니다. 잠시 뒤 또다시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물차의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의 보복운전을 피하려고 1.2톤 화물차가 급정거했고 이 여파로 4.5톤과 24톤 화물차가 잇따라 멈춰서면서 결국 유 씨의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세 번째 화물차의 블랙박스에도 이런 상황이 녹화돼 있었고 여러분, 이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 과목이 얼핏 보면 일반 교과가 아니고 교양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충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이 내용들은 12년도 그 수능 언어 영역에 나왔었던 비문학 지문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어 지문에서도 철학 관련 지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매년 언어와 그리고 영어에서 철학 관련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쌓아두시면 수능 볼 때 분명히 도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나오는 자동차 그림을 통해서 기자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는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실제 자동차가 아니고 실제 사고 현장이 아니지만 그림과 말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글로 옮겨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3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2차로로 들어가더니 1톤 트럭 앞에 급정거를 했다. 이 여파로 뒤따르던 4.5톤 트럭과 25톤 트럭이 잇따라 멈춰서 추돌 사고가 났다. 글로 이 사고를 설명했는데 아까 뉴스에서 말로 듣거나 그리고 그림으로 본 것처럼 상황이 우리 머릿속에 잘 인식됩니다. 그래서 추돌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글과 말과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이 언어와 사회가 서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차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25톤 트럭이 무엇인지 우리는 일종의 약속을 합니다. 이게 2차로야 그리고 이게 25톤 트럭이야 라고 말입니다. 명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글로 말로 그림으로 우리에게 누군가가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명확성으로 인해 우리는 세계를 글로 말로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계명 신청에 관한 판결문을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적법 제113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명 허가의 기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이름, 성명은 특정한 개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별하는 표지가 됨과 동시에 이를 기초로 사회적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는 등 고도의 사회성을 가지는 일방, 다른 한편 인격의 주체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나아가 이름, 성명 이하에서는 이름이라고 한다. 자, 에서 연유되는 이익들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리와 처분 아래 둘 수 있는 권리인 성명권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성명권은 헌법성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서 자기 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명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의 기능, 계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계명 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의 계명의 필요성, 계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 few moments later. 그런데 이름은 통상 공공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결정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요소가 없어. 그 이름에 따라 의문을 하지만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변경한 것은 정당할 수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뀌는 거 하나도 주체는 거라는 경우에 정작 그대로 조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행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 관계에 그런 점은 그렇게 크지 않으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 사회적 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이 그중에서 특히 대륙 경우와 같은 상호 관계에 있어서 상호 변경에 관련된 관계 법령에서 특별하지 않은 도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계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편향이나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계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과 행복주권을 침해할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것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놀랍게도 이 말은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너 그동안 고생했어. 너의 이름 바꿔줄게. 로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길이도 길이지만 이 말의 문제는 지나치게 어려운 말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현학적입니다. 법전도 그리고 철학책도 사실 온통 이런 글들 뿐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현학적인 글이 세상을 어둡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자신들만의 언어와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수많은 미사여구를 빼고 말과 글을 명확하게 그리고 명징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과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학적인 것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명제라는 겁니다. 명제란 무엇인가요? 자, 명제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말합니다. 사과는 과일이다. 아보카도는 과일이다. 이렇게 참과 그리고 틀렸다는 게 명확한 걸 우리는 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문장들이 세상을 이루는 어떤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어만으로는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마우스가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 마우스, 노트북 플러스 마우스는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트겐슈타인은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은 어떻게 해야지 이 물건들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할까요? 바로 문장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다. 그 노트북에는 마우스가 연결되어 있다는 바로 세계의 어떤 묘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어만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문장으로는, 그리고 그 문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로 구성되어 있는 그 문장은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고 명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합니다.
어렵죠? 사실 오늘은 이건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좀 다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비과학적인 것의 예시로는 종교, 형이상학, 미학, 철학 등이 있습니다. 신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고요. 미학이나 철학처럼 과학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과학적인 것보다는 좀 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을 밝혀주는 등불,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트겐슈타인이 등장하고 나서 그와 비슷한 사고를 갖고 있는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그를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은 것들은 전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과학적이지 않은 것들, 철학, 미학, 종교 같은 거는 이 세상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비트겐슈타인을 자신들의 모임에 초청했습니다. 자, 그 모임에 비트겐슈타인은 왔고 사람들은 비트겐슈타인에게 이런 걸 기대했어요. 자, 과학적이지 않은 종교나 그리고 철학 그리고 미학, 예술 등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길 바랬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시집을 한 권 들고 그 모임에 찾아옵니다. 자, 자신에게 발언 기회가 왔을 때 비트겐슈타인은 그 시집을 펴서 시집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게 어떤 퍼포먼스인지 궁금했지만 이내 곧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요. 자, 이 사람들은 비과학적인 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과학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비과학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과학적인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비과학적인 것이라 불리우는 종교, 예술, 미학, 철학 등은 이 세계의 바깥에 있는 것이에요. 자, 오히려 더 위에 있는 것이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과학의 언어들로 분석될 수도 없고 또 분석되어서도 안 되는 몇몇 가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고 비트겐슈타인은 생각을 하고 과학으로도 담을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그 무언가가 있다고 비트겐슈타인은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외감보다는 좀 무시하기의 일쑤였고 우리 인간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고차원적인 사고를 점점 격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비트겐슈타인은 상당히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침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자,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뭐겠어요? 바로 비과학적인 것들이고 그것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바깥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걸 뭐라고요? 자, 철학, 예술, 종교 등이 그것이라고요. 철학의 임무란 세계와 언어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말할 수 있는 것은 더욱 명료하게 말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이것이 철학이 가진 임무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되게 어려운 말들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우리의 현실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서울대를 가면 성공한 곳이다. 서울대를 가면 똑똑한 사람인가?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이런 말들은 전부 그냥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명제가 될 수가 없어요. 커피는 쓰다, 그리고 겨울은 춥다. 쓰고 그리고 춥다라는 그 느낌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서울대 가는 사람이 꼭 성공한 삶인가요? 서울대 가면 꼭 똑똑한 사람인가요? 지식은 많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서울대에 가면 꼭 성공한 삶을 사는지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비트겐슈타인에게는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현학적인 말들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의 구성원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꼭 서울대를 가야지 성공한 인생이다. 결혼은 몇 살에 해야지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지 안정적인 삶이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이런 문장은 뭐라고요? 아무런 의미 없는 넌센스일 뿐이라고요. 명제가 될 수 없다고요. 매드클라운이라는 래퍼의 콩이라는 노래를 잠깐 듣고 올 건데요. 그 매드클라운이 슈퍼에 갔다가
그 검은 봉지 안에 쌓여 있는 콩을 보고 이 노래를 썼다고 얘기를 해요. 콩을 그 검은 봉지 안에 넣고 있으면은 얼마 안 있다가 콩나물이 되거든요. 예. 콩나물이 되기 위해서 잠시 검은 봉지 안에 검은 세계 속에 그러니까 현실이 어둡다는 걸 이제 봉지로 본 거죠. 매드클라운은. 그 검은 봉지 안에 잠시 콩나물이 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콩이 꼭 자기의 모습 같아서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이 노래를 썼다고 합니다. 자, 잠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란 게 내 청춘의 방구석 어디쯤 숨었다면 난 쓰레기통 탁자 및 신발장 안까지 싹 다 뒤졌겠지. 하지만 나 바랬던 것들 여기 없네. 내게 행복을 소문만 무성할 뿐 목격된 적 없네. 술잔 앞 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사실 내 목소리 떳떳하지 못해서 누군가 눈치챌까 괜시리 목소리를 높였지.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난 내가 나로서 살고 싶어. 더 비겁해지기 전에 겁먹기 전에 이제 나답고 싶어. 하루 견뎠고 하루 세상에 바짝 약고른 채로 용기를 내긴 힘들었고 포기란 말은 참 쉬웠던. 난 숫자를 세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어디로 넌 숨었을까 어디에 있건 상관없다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시 다섯 넷 셋 둘. 세상은 나를 술래라 해 난 그래서 눈 가렸을 뿐. 한때는 헷갈린 적도 있지만 난 이제 갈 길 가네. 10가지 숫자를 세고 내일이 되면 난 더 빛나네. 자, 노래 잘 들으셨나요? 자기의 희망이라든지 꿈이 안 보여서 자기 집 안을 샅샅이 뒤져보고 뭐 술래잡기 하듯이 자꾸 어딘지 찾아보고 했었던 그 매드클라운의 꿈은 사실 목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꿈이라는 거는 그렇게 만져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꿈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것이 꼭 가치 없는 것이냐? 절대 아니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얘기를 하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만이 꼭 가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말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는 내 소중한 꿈 그리고 내 희망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위에 있는 것이라고. 이 세계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계 밖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수치화해서 그리고 계량화해서 말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지금 몇 등인지 숫자로 말하는 걸 좋아하고요.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도 숫자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걸 보고 또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자, 만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사람들은 많이 집착하고 그리고 그것만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꿈은 절대 수치화될 수도 계량화될 수도 그리고 목격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꿈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언젠가 목격되리라는 믿음으로 그 꿈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기나긴 여행을 떠나면서도 절대 힘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에 따른 오류도 되게 많아요. 자, 말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없는 것.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항상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언어 표현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많이 싸우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 하나의 실험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실험을 위해서 3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연구자들은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자,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주말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저녁까지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놀이기구도 타고요. 하면서 되게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아버지와 아들이 집으로 나섰는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커다란 트럭과 이 아버지와 아들이 탄 차가 충돌한 것이죠. 자,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아들은 크게 다쳐서 혼수 상태인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 명의 의사가 그 소년을 수술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송된 그 소년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의사가 소년의 얼굴을 보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이 의사의 정체가 무엇인지 맞춰보라는 이 실험 설계자들의 질문에 자, 300명이란 사람들이 자, 대답을 각자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 의사의 정체는 과연 뭐죠? 자,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초 지났습니다.
자,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 너무 쉽죠? 네, 의사의 정체는 바로 이 소년의 어머니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300명의 사람 중에 겨우 15%만 정답을 맞췄다고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뱉어놓은 정답이라는 게 뭐 이런 거였죠. 뭐 양아버지일 것이다. 아니면은 뭐 착각한 거일 수도 있다. 아니면은 이 소년이 지금 피투성이라 잘못 알아보고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5%의 사람만이 이 의사가 여자다. 뭐 어머니다 라는 걸 이제 맞췄다는 것이죠. 말이라는 건 이만큼 선입견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확하지도 명증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명확성과 명익성을 찾아서 계속 우리의 언어 습관을 고치고 또 고쳐야 되겠죠. 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야 한다라는 비트겐슈타인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말할 수 있는 것, 즉 과학적인 것만이 가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 수치화될 수도 계량화될 수도 없는 그런 가치들도 역시나 중요한 것이고 오히려 그게 더 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세계 안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세계 밖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꿈을 찾아서 열심히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 소수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